은하에서 우리는 정말 혼자일까요? 조용하네요. 우리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은하수 깊은 어딘가에 다른 문명이 숨어 있을까요? 혹시 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위협은 충분하지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몇 이론가들이 역사를 통해 서로를 향한 인류의 과거 행동을 검토했습니다.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우주 문명이 인류와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이용해서 우주 침략자의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 4개의 사악한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해요. 이 4대 문명은 은하계 지배의 혈안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저 게임 한 판에 만족할 수도 있겠죠. 기술 면에서 매우 진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사악한 버전의 게임기를 발명한 게 전부일지도 모르죠. 이러한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위협 수준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카르다 셰프 척도라고 불리는 방법은 은하간 국가들의 가능한 능력을 분석합니다. 문명이 자신의 태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검토하여 그 기술 수준을 3가지로 분류해요. 이것은 성간통신에 도달한 문명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둘기를 사용해서 통신하는 문명은 당연히 제외돼요. 1번 유형은 자신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 전지판과 같이 행성이 수신하는 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2번 유형은 다이슨 굴을 통해 태양으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끌었을 줄 아는 문명입니다. 태양을 완전히 둘러싸서 그 태양의 모든 에너지를 대부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유형은 문명이 은하가 제공하는 모든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입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블랙홀, 심지어 중심 초거대 질량 블랙홀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수준은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 은하는 약 136억 년 된 것으로 추정돼요. 현생 인류는 지난 20만 년 동안만 존재했고 우리는 1번 유형에 불과해요. 다른 존재들이 발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를 상상하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 좀 늦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구는 말하자면 파티에 뒤늦게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하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수학자들은 더 중앙에 있는 항성계가 진보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은하계에서 다른 지능적인 존재들은 얼마나 흔할까요? 살아남은 모든 생명 멸종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같은 행성을 가진다는 것은 기적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유일할까요? 우리 은하에는 100조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천억 개의 행성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이 약 30만 개에 달해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들 중에서 어느 행성에 우리와 교신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개별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어요. 드레이크 방정식은 몇 가지 주요 요인의 평균을 구해서 대략적인 수치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적인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줘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하면 그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양계의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는 행성들을 골라내요. 이 구역은 태양에서 너무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기 때문에 골디락스 구역이라고 불립니다. 딱 적당한 곳이죠. 우리는 거주할 수 있는 행성 중 어떤 행성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계산함으로써 그 수를 훨씬 더 줄입니다. 그리고 그 무작위적인 장소에서 방정식은 얼마나 많은 지적인 존재들이 있을지와 그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의 확률을 구해요. 기준이 매우 복잡해서 설명하기 쉽지 않은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그 추정에 따르면 지능적인 문명을 가진 행성이 1억 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구의 역사나 투쟁과 마찬가지로 이 문명들도 나름대로의 도전이 있었을 거예요. 소행성, 태양 플레어, 슈퍼 화산, 초신성과 같은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들도 고려돼야 해요. 또한 인공지능 지배나 나노테크와 같은 기술을 통해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자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원이 고갈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저 바보같이 행동해서 망할 수도 있죠.
이런 요인들을 계산해보면 나머지 문명은 약 15,000개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우리는 가치가 있는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수확할 준비가 되어 있고 쉽게 수집될 수 있어요. 그들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 엄청난 양의 물 외에도 수소는 로켓 연료에 필요한 원소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은하계에서는 드물지 않고 다른 가까운 태양계나 소행성에서 더 쉽게 수확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술이 그들에게 흥미로울지도 몰라요. 서로 다른 국가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발명된 지구상의 다양한 혁신은 전 세계에 다양한 기술 경로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문명은 완전히 다른 길을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만 있는 많은 기술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노래방 기기 같은 거요. 응용과학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다른 요소로 된 다른 대기에서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과학은 그 사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거고 우리의 과학은 그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은하계에서 가장 희귀한 것 중 하나는 지구가 생명을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살 수 없는 행성을 테라포밍하는 긴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은하간 여행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거예요. 왜 그냥 가져가지 않냐고요? 아늑한 전초기지가 있으면 다른 문명을 정복하는 걸 잠시 쉬어야 할 때 작은 휴양지가 될 거예요. 다행히도 인간이나 지구상에 사는 생물을 잡아먹는 것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유사한 생리를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가 만들어진 분자를 처리하기 위해 같은 효소를 필요로 할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쟁 상대를 없애는 것일 겁니다. 가장 큰 위협은 그들의 지배에 도전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이런 사악한 문명을 걱정하기 전에 이것은 인간의 행동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진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분노 능력이 제한된 외계 행성은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모든 행성을 의미해요. 그중 일부는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죠. 이들은 떠돌이 행성으로 불려요. 그들은 은하 중심 주변을 움직이죠. 다른 것들은 하나 또는 둘의 호스트 항성 궤도를 돌아요. 천문학자들은 1990년대에 처음으로 외계 행성을 발견했어요.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수천 개의 행성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살짝 볼 수 있어요. 스포일러 조심하세요. 어떤 외계 행성은 꽤나 이상하거든요. 어떤 것들은 우리 고향 행성을 닮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입니다. 지구에서 불과 4.2광년 떨어져 있죠. 최근에 천문학자들은 이 세계가 자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구와 훨씬 더 닮았을지도 모른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곳은 우리 고향 행성보다 17% 더 커요. 태양보다 어둡고 덜 큰 항성 주위를 돌고 있죠.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항성에 생명 거주 가능한 지대가 있어요. 그 뜻은 액체 상태의 물과 생명 자체가 행성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보아하니 이 외계 행성은 모항성과 동주기 자전으로 묶여있는 것 같아요. 이는 행성의 한 면이 항성을 항상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면은 항상 어둠 속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행성에 대기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항성에 너무 가까이 여행하고 있고 지구 시간 11일 이내에 한 궤도를 완전히 다 돌아요. 항성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행성의 공기를 끌어당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글리제 832C는 지구로부터 16광년 떨어져 있어요. 우주 구조상 엄청 가까운 거리예요. 이 외계 행성은 지구보다 5배 더 크고 모항성에 훨씬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이 행성에서의 1년은 36일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이 항성이 태양보다 훨씬 차갑고 어두운 적색 외성이라 글리제 832C는 우리 행성만큼 빛과 열을 받아요. 동시에 글리제 832C가 지구와 비슷한지의 여부는 아직 불분명해요. 아마 통제가 안 되는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훨씬 더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 현상은 행성이 우주로 도로 방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호스트 항성으로부터 흡수할 때 일어나요. 그 뜻은 글리제 832C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지구보다는 타는 듯이 뜨거운 금성에 더 비슷할 거란 걸 의미해요.
또 다른 지구와 비슷한 행성인 TOI 700D는 우리에게서 백광년 떨어져 있는 황새치 자리에 있어요. 이 행성은 태양의 질량과 크기의 약 40%에 달하는 작고 다소 차가운 외성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것의 표면 온도는 우리 행성의 절반 정도로 높아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TOI 700D 행성은 크기가 거의 지구만 해요. 또 모항성의 생명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죠. TOI 700의 불꽃은 행성에 닿지 않아요. 이것으로 외계 행성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이건 잠재적으로 생명을 발달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과학자들은 이 행성 표면의 정확한 조건을 확실히 알진 못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 하나에서 바다로 뒤덮인 행성을 보여주었어요. 이곳은 이산화탄소가 우세한 매우 밀도 높은 대기를 갖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화성이 어렸을 때 이런 비슷한 대기가 둘러싸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3D 모델에선 TOI 700D는 구름 한 점 없는 땅만 있는 세계로 나타났어요. 우리 지구가 바다로 덮여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TOI 700D의 바람은 행성의 밤이 있는 면에서 멀어져서 항성을 직접 마주보고 있는 곳에서 만나요. 아름다운 자홍색 때문에 나머지 외계 행성들 중에서 눈에 띄는 외계 행성이 있어요. 이 세상은 처녀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행성은 글리제 504b예요. 이 행성과 모항성과의 거리는 태양과 목성 사이의 거리의 9배에 달해요. 이 행성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었고 아직도 열로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이 분홍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태양에서 불과 20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볼 때 그리 대단한 거리가 아닌 곳에 이상한 떠돌이 행성이 우리 고향 은하계를 배회하고 있어요. 이 행성은 어느 항성의 궤도도 돌지 않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어요. 지구의 자기장보다 400만 배나 더 강해요. 이 외계 행성은 굉장한 오로라도 만들어내요. 2016년에 발견되었을 때 천문학자들은 갈색 외성을 발견했다고 거의 확신했어요. 행성이 되기에는 너무 크고 항성이 되기에는 너무 작은 물체를 말하죠. 하지만 후에 과학자들은 그 우주 물체가 갈색 외성이 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는 증거를 받았어요. 분명 이 행성은 동료들 사이에서는 매머드급이에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1.2배 넓이이며 12배 이상 무거워요.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유난히 강한 자기장이 오로라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지구의 오로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마 외계 행성의 위성이 이러한 빛쇼를 만드는 걸 돕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지구에서 2만 광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면 궁수 자리의 적색 외성에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이런 별은 아주 차갑고 작아요. 이 차가운 별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행성이 하나 있어요. 이 세계와 호스트 항성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행성이 받는 열은 아주 적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들 중 가장 차가운 행성 중 하나죠.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섭씨 영하 218도보다 낮아요. 그래서 행성 전체가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 표면에 발을 내딛는다면 빙하, 평원, 그리고 얼음사. 은하수의 중심은 강렬한 방사성과 중력, 신비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자연의 힘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지구가 이 우주 무대의 중심에 선다면 어떨까요? 지구가 그곳에 위치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은하계 중심부로 여행을 떠나서 알아봅시다. 수십억 개의 별들로 둘러싸인 우주를 떠다니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저 멀리서 밝고 소용돌이치는 가스와 먼지 덩어리가 보입니다. 바로 광활한 우주에 있는 우리 고향 은하예요. 우리 은하는 약 10만 광년 너비에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은하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로지르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수조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예요. 그리고 은하수는 단순히 별과 가스의 정적인 집합체가 아닙니다.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은하수는 현재 시속 약 2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 모양이에요. 은하수는 나선형 은하로 중앙이 불록하고 나선형 팔이 있는 원반처럼 보입니다.
나선 파른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영역이에요. 별, 가스, 먼지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이 태양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수라는 거대한 우주 그림 속의 작은 점과 같아요. 은하계 중심으로부터 약 26,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꽤 먼 거리죠? 태양계도 은하 중심 주위를 공전하면서 은하수를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를 한 바퀴 완전히 공전하는 데는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립니다. 공룡시대 이후로 우리는 이 거리의 4분의 1밖에 여행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은하계에서 태양계의 위치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출되는 방사선과 우주광선의 양, 심지어 소행성 충돌 가능성 등이죠. 또한 지구의 위치 덕분에 우리는 주변의 놀라운 우주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은하수에서의 우리 관점은 다른 은하, 성운, 성단을 숨막히게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또한 근처에 다른 많은 별과 행성이 있는 매우 흥미로운 동네죠. 우리는 운이 좋아요.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구가 대신 은하수의 중심에 있다면 어떨까요? 은하수의 중심에는 팽대부라고 불리는 우주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디스코볼과 비슷하지만 반짝이는 거울 대신 별들로 덮여 있죠. 이 디스코볼은 직경이 약 만광년으로 정말 거대합니다. 은하수 중심에는 용감한 우주비행사도 떨게 만드는 극한의 환경이 존재합니다. 고에너지 입자와 강렬한 자기장은 전자기기와 우주선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강렬한 방사선 장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체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닐 거예요. 지구가 우리 은하 중심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면 지구는 매우 다른 곳이 될 겁니다. 몇 가지 잠재적인 영향을 살펴보죠. 우선 방사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은하 중심은 은하계에서 방사선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예요. 이 정도면 지구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지구의 자기장은 우주 공간의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지구가 은하수 중심에 있다면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피하려고 작은 우산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은하계가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울한 것은 아니에요. 높은 수준의 방사능에 적응할 수 있는 용감한 생명체도 있죠.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지구의 얼음 극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죠.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튼튼하고 비늘 같은 피부를 가진 인간과 이 밝은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식물을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에도 방사선은 여전히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은 DNA 분자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식물의 잎이 4개가 아닌 5개로 자라거나 동물이 이상한 색의 털을 가지거나 사람들이 특이한 눈 색깔이나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건 좋은 예입니다. 나쁜 예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또한 신진대사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음식과 기타 자원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식물은 키가 크고 굵어질 수 있고 동물은 평소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도 생물 발광을 할 수 있는 유기체가 있어요. 높은 수준의 방사선 덕분에 이런 유기체는 평소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밤에 숲속을 걷다가 나무, 버섯, 심지어 곤충까지 섬뜩한 파란색이나 초록색 빛으로 빛나는 걸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섭고 놀랍겠죠? 이제 다음 큰 변화인 중력에 대해 알아보죠. 은하수 중심의 중력은 엄청나게 강해요.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달하는 초질량 블랙홀 덕분이죠. 이 블랙홀은 궁수자리 A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 블랙홀에 삼켜지거나 엄청나게 강한 중력에 짓밟히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많은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중력 깡패처럼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잡아당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블랙홀에서 살아남는다면 매일 서핑 대회를 열 수 있을 거예요.
목숨을 건 스릴을 더해보세요. 그리고 지구에서 도망치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더 이상 로켓 발사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물리적 물체만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고 합니다. 즉, 지구인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보다 더 천천히 늙는다는 뜻이죠. 또한 은하수 중심은 매우 바쁜 곳입니다. 별, 행성 및 기타 천체들이 매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별과 다른 천체들의 위치는 끊임없이 변할 거예요. 다시 말해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에는 작별을 고하세요. 강한 중력과 높은 방사선으로 인해 GPS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